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도 좋은 책이에요. 게테의 독일론 니체입니다. 예. 제목이 좀 딱딱해 보이죠? 근데 읽어보면 말랑말랑해요. 재밌어요. 예. 저는 책을 읽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책이란 게 지루하다,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요즘은요, 책을 읽을 때마다, 자, 누굽니까? 괴테. 그냥 책을 읽을 때 제 옆에 앞에 괴테가 있다, 이분하고 대화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런 사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워렌 버핏과 점심식 사는데 점심 한 끼 몇십억 들어가죠. 밥 한 끼 먹는데요. 그러면 그보다 더 유명한 괴테랑 몇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2만 원도 안 들어가.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책이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별도로 이제 구입한 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륜스님 있죠. 재밌잖아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깨달음, 이란 책을 중고로 구입했거든요. 벌써부터 막 마음이 들떠요. 야, 이제 내일이나 모레 집에 가면 법륜스님과 또 몇 시간씩 또 같이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값어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독서가 즐거운 거예요. 항상 대화하는 마음으로요. 자, 괴테, 저는 궁금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분은 천재죠. IQ가 무려 210이에요. 세계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우스트, 유명한 책이죠. 또는 젊은 베르텔의 슬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에 도움되는 것 딱 한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향상심이에요. 향상심.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혼회귀. 아주 유명한 단어죠. 철학자 니체. 자, 니체가 영혼회귀를 강조합니다. 영혼회귀.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하루가 만약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고 전철 타고 직장 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또 잠자고, 그게 반복 계속 반복이 된대요.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된다. 바로 영혼회귀입니다. 그럼 사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는 대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니체는요, 바로 영혼회귀를 부정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똑같은 하루의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초인이 되자. 초인. 이 초인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마블 영화 있죠?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어벤져스라든지 온갖 배트맨 초인들 있잖아요. 그런 슈퍼스타를 말합니다. 그런 초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요, 멋있어요. 바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똑같은 하루가 아니거든.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 바로 초인의 자세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깨자마자
이불 개기 전에요. 1분, 딱 1분 감사 기도를 해요. 예. 또 자기 전에 또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도렇게 봐요. 저는 이게 되려고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부족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또 부족해요. 그럼 또 내일 또 반추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내일이 오늘 되니까 또 똑같은 거라. 예. 그러나 매일 독서를 많이 하니까 그것만큼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루를 돌이켜봐도 매일매일 부족해요. 그러면 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자. 바로 초인이 자세가 되고요. 이것을 괴테는 향상심이다. 이야, 멋지죠? 향상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자 이 말입니다. 너무 멋져요. 네. 여러분들은 항상 초인의 자세로 향상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우리 시험은 안 될 이유가 없어. 무조건 합격입니다. 절대 똑같은 하루 반복하지 마세요. 공부란 것도요. 예.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 합격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 괴테가 강조합니다. 꿈은 크게, 실천은 작게. 꿈은 크게, 실천은 작게. 저는 이 말을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실천을 작게 하자. 그러면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있어요. 잘 아시죠? 헨리 포드.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을 잘게 나누면, 일을 잘게 나눈다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잘게 나누면 돼. 실천을 작게 하면 돼. 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월 달에 책을 썼어요. 공인모 기출문제집요. 모처럼 이 문제집 한 걸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작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숨이 나오면서 와, 이거 어떻게 쓰지? 어떻게 말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래, 잘게 나누자, 잘게. 마음 비우고. 그래서 딱 2주 만에 2주 동안에 파트별로 딱 이제 리스트를 잡아놓고 그렇게 매일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한 파트 작게 잘게 나눴어요. 또 한 파트 쓰니까 2주만 지나니까 어느새 하나씩 지어나가니까 책이 한 건 완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 책이 곧 나오겠지만은요. 예.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갑자기 내가 할 얘기 이따만큼 많아. 예. 그럼 숨도 막히는 거예요. 어쨌든 잘게 나누어서 실천을 작게 하시면요. 그게 무슨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향상심을 갖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실천은 작게 해나가시면 우리 시험은 틀림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136페이지예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우리 시험은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일단 목차부터 간단히 보고 하나씩 봅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목차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장의 의의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가 효율적 시장이 나오고요. 자, 네 번째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포인트는 바로 2장 시장의 특성입니다. 요거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3번, 4번 묶어서 효율적 시장인데요. 이러면 전부 다입니다. 우리 시험은 한두 문제 하게 되면 특성 아니면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늘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늘 첫 페이지 붙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출표. 시장을 보시면 빈도가 다 나옵니다. 빈도가요. 한번 짧게 확인해 볼까요? 저를 든 김에. 자, 시장 찾았습니까? 잘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시장 찾았죠? 먼저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까만 세모 시장 종합 문제가 10, 16, 28, 29, 31 5번 나왔고요. 두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시장 특성 엄청 나왔죠? 얘가 몇 번이지? 동그라미가 엄청 많습니다. 몇 번 나왔다? 15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특성. 얘가 몇 번 나왔지? 15번. 자, 다음 까만 시험 보이는 시장의 기능. 기능은 겨우 2번 나왔네. 9회 때, 14회 때.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까만 시험 효율적 시장도 꽤 많이 나왔지. 몇 번? 8번요. 다음 전화기. 전화기는 뭐죠? 계산 문제.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14회 추가 시험 25, 29, 33 무려 5번 나왔네.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얘는요 밑줄이 하나도 없잖아. 작년에 출시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자, 분석합니다. 이것만 딱 보니까 이제 뭔가 보이잖아요. 아, 시장은 특성에서 몇 번 나왔다? 15번.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능 몇 번 나왔다? 딸랑 2번. 다음에 3번, 4번. 효율적 시장. 여기서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지? 8번. 8번이요. 특히, 할당 효율적 시장 중에서 특히 요거요. 계산 문제.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 패턴이 있거든요. 바로 정보가치 구하시오. 이 정보가치 구하는 이 계산 문제가 그대로 5번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특성에서 엄청 나왔고 다음에 효율적에서 이런 문제, 8문제, 계산 문제, 5문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2장 아니면 3장이다. 요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얘는요. 작년 시험은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원래 무조건 나옵니다. 원래요. 나온다면 이제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겠지. 만약 2문제가 나온다면 특성에서 한 문제, 효율적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올해는 필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강의 노트를 보시면 시장에 의의가 나와요. 의의. 자, 의의는 따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왜? 출제가 거리가 뭐니까요. 시장은 책을 안 봐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시장 가시잖아요. 시장 가서 뭐 합니까?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뭡니까? 사고 파는 장소를 말해요. 사고 판다. 거기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시장은요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쉬운 말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이다. 가격 결정 기구를 말해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론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공부할까? 바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불완전 경쟁 시장 줄여서 불완전 시장입니다. 불완전 시장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항상 비교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은요. 가장
기준적 시장이 되고요. 가장 이상적 시장이다. 즉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예,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럼 이때 완전 시장은 뭘 말합니까?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요, 기본서. 자, 기본서를 보게 되면, 자, 137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 2번이 있죠.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 나오네. 1번, 완전 경쟁 시장이 바로 기준적이다, 이상적이다. 가장 기준적입니다.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목차가 여러 가지겠죠. 1번부터 4번까지 목차 정도는 알고 지나가자. 자, 1번. 자, 제가 지금 부르는 단어만 밑줄 하세요. 전부 다 밑줄 하지 마시고요. 1번은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밑줄. 137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목차 2번. 상품의 동질성 밑줄. 3번요. 시장 진입과 탈퇴의 자유 밑줄. 4번요. 완전한 정보 밑줄. 요 네 가지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첫 번째. 자, 모든 상품은 동일하다, 동질성입니다. 두 번째.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완전한 정보, 정보의 완전성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 노트 네 가지 메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를요, 모두 어떻게 엔드 조건. 이걸 다 갖추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완전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갖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약 하나라도 빠뜨리면요, 바로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 불완전 시장. 그래서 완전 시장은 이만큼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애들 보면 귀엽죠? 특히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한두 살보다는 30살짜리 애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한 30살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도 배우고, 재롱도 떨 줄 알고, 예. 까불기도 하고, 예. 하는 게 전부 다 귀엽잖아요. 예. 저희 집 큰애가요, 3살 살 때 참, 그래도 누구나 귀엽고 이뻤잖아요. 근데 얘가 친구 또래랑 놀다 오니까 그냥 말을 배워와요. 말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그 에피소드가 참 재미가 있는 건데, 한 번은 얘가 어릴 때, 30살 때 집에 갔더니 얘가요,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신발놈아. 예. 신발놈이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신발놈아? 하길래 그 현관에 신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꾸 이제 아빠 신발놈아 하는 거야. 엄마는요, 엄마 신발래야. 예. 아빠는 신발놈이 되고 엄마는 신발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얘가 늘 쓰는 말이 아니고 지가 뭔가 답답하거나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이라. 아빠 신발놈아 봐. 그래서 뒤늦게 알았거든요. 아, 얘가 이 또래한테 이상한 말을 배워왔구나. 그때부터 이제 얘를 타렵니다. 그건 나쁜 말이거든. 처음부터 안 고치잖아요. 계속 할 때마다 달래줍니다. 그거 하시 쓰지 말라고. 겨우 고쳤습니다. 겨우 고쳤어요. 다음에는요, 더 이상을 배워왔네. 이상한 거를. 예. 또 어느 날 퇴근했더니 아빠 하면서요, 저한테 이걸 주는 거라. 와,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주니까요. 와, 한숨이 나요, 그냥. 제가 늘 동그랗게 뜨고 놀라니까 그게 재미자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냥. 예. 큰일 났어요. 희한한 걸 배워가지고. 예. 또 고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야. 이것도 되게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다독거려주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습관이 고쳤나 싶었는데
이제 고쳤나 싶었는데 탈이 나버렸어요. 예. 하루는 주말이에요. 이 가족끼리 저기 유원점 놀러 갑니다. 예. 놀러 가는데 요 네거리 교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그럼 이제 좌회전 깜빡이 놓고 깜빡 기다립니다. 기다렸는데 또 옆에 차 개인 택시가 또 좌회전 같이 봤는데 얘가 딱 보니까 앞자리에 이 3살 된 애가 깜찍하잖아. 이쁘잖아. 그래 개인 택시가 좋다고 사인 보냅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얘가 보자마자 또 이걸 먹이는 거야.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안 두고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이걸 줘버렸으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는 도저히 그냥 저는 이게 아니라가지고 다시 차문 열고 앞에 가서 꼭 인사하면서 우리 애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겨우겨우만 시켜놨거든요. 예. 그런데 걔는 이 뜻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버릇은 다 고쳤지만은요. 이런 애들이 또래끼리 어울리면 희한한 걸 다 배워오고, 예. 이런 애들은요, 적이 없어. 예. 금방 친해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금방 친구가 되고, 예. 예. 정말로 서로 잘 어울립니다. 이런 애들을 다른 말로 동자라고 부르죠. 동자. 예. 이런 애들이 서로 어울리니까 금방 다정스럽게 어울리더라. 애들은요, 동자들은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동자는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암기껏. 바로 동자는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동자다정입니다. 따라서 완전시장 떠올렸다면 뭘 떠올려? 동자다정. 동자다정만 떠올리시면 돼요. 동자다정. 한번 확인하고 설명 넘어갑니다. 불러주세요.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다수의 소유자,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 동자다정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야. 바로 완전한 정보. 결론. 완전 시장은 무조건 동자, 다정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의 동기를 생각하게 되면 모든 상품은 동일이 됩니다. 그런 게 더 멀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있죠, 쌀. 모든 국민이 똑같이 쌀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쌀은 동기를 갖췄다는 가정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냥 쌀은 동질성을 갖췄다. 그럼 이럴 때 뭡니까? 모든 상품이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시장은 모든 상품은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대요. 예를 들면 쌀농사. 농사 짓고 싶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돼요. 진입이 자유로워요. 농사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금방 농사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쌀의 경우도 진입과 태거가 쉬워요.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쌀을 먹는 수요자, 전국의 모든 국민들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공급자, 바로 농민들이죠. 수백만 명입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완전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 하게 되면 이 완전한 정보는요. 예를 들면 제가 쌀값을 몰라서 어제 가격이 얼마인지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쿠팡에 검색했더니 쌀 20kg에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5만 2천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대도 있고요. 그럼 일단 5만 원 잡을게요. 쌀 20kg요. 한 5만 원 잡을게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완전 시장에 들리면요. 전국에 수천만 명이 똑같이 쌀 20kg 5만 원이다. 똑같이 모두가 정보를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정보가 돼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결국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자, 다정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 하나의 이상적이고 기준적인 완전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우리가 최신 공부했죠. 부동산 특성 부부연계. 부부연계,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가벌주도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진입과 퇴거가 어렵다. 왜 그러죠? 고가성. 고가성입니다.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원이 3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학원을 차리는데 몇 억이 들어갑니다. 예. 공모가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진입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 만약 학원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이거를 퇴거, 포기한 것도 어렵거든요. 뭐 때문에 몇 억씩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가 않다.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세 번째, 완전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데 부동산은요, 무수히 많다가 아니고 소수.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울립니다. 다음에, 자, 네 번째, 정보의 완전성이다. 부동산은요, 결코 정보가 완전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정보이다. 정보가 불완전하다. 뭐 때문에? 바로 부동성이나 지역성이나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똑같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이상의 이런 것들이 모두 네 가지가 모두 동자다정 모두가 맞지가 않다.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된다. 되시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 동자다정이 모두 안 맞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37페이지의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38페이지 네모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나왔네요. 특성과 기능. 특성에서 15번 나왔는데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요. 기능은 딸랑 2번 나와서 특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138페이지부터 한 장 넘겼더니 특성의 목차가 한 10개 정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1월 2일 과정은 요 목차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별도로 한 9가지 메모되어 있죠. 이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성입니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자, 시장의 특성인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특성 아시죠? 부부연계. 부동산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다?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얘가 특성입니다. 그러면 국지적 시장은 더 쉬운 말로 지역적 시장, 지역적이다. 그럼 얘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게 똑같은 말로 괄호되어 있죠? 이꼴 부분 시장입니다. 우리 시험은 얘가 출제가 돼요. 둘 다 출제가 됩니다. 부분 시장 아시죠? 예를 들면요. 자, 지방에 25평 아파트가 있다. 지방에 25평 아파트. 지방입니다. 서울 강남에 똑같은 25평 아파트가 있대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방의 아파트는요, 한 4억, 5억 정도, 5억 잡을게요. 강남 얼마더라? 15억, 20억 넘어갑니다. 20억 잡을게요. 자,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얘가 무슨 차이죠? 지역적 차이. 지역이 다르잖아요. 얘가 바로 부분차이입니다. 따라서 결국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더라. 바로 시장의 세분화입니다. 지역적으로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결국 얘는 뭐 때문에 자, 항상 특성과 연결합니다. 연결. 특성과 연결하면 이제 바로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지역 특성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동그라미 공급. 왜? 공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공급이 단기에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렇게 메모되어 있죠. 단기에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에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는 그래프지만은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자, 가격과 수량이고, 저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요 두 개는요, 토지. 나머지 두 개. 얘는 주택이다. 토지와 주택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공급이 어떤 모습이다? 수직이다. 수직이죠. 얘가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입니다. 그러나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키지만 용도를 바꿔서 얼마든지 경제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이런 모습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대.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토지는요, 이렇게 물리적 경제적 공급은 곡선 형태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주택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주택은요, 하루 만에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요. 그러니까 수직이 돼요. 수직. 얘가 단기입니다, 단기. 하루 만에 아파트, 주택은 지을 수가 없잖아.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 아주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나 주택은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충분한 기간, 장기로 준다면 주택은요, 100세대건 1000세대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증가시킨 데가 바로 장기. 따라서 주택은 단기 공급 곡선은요, 수직이다. 늘릴 수가 없어요. 하루 만에 지금 못 짓듯이. 그러나 장기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이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특히 부동산 시장이 바로 주택 시장이니까 어떻게 단기에 공급을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지. 공급은 뭐가 된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자, 공급 조절의 곤란성은 주로 이때는요, 단기를 말한다. 단기, 장기가 아니라. 예. 단기 공급이 어렵다. 비탄력적입니다. 요 이유가 뭐 때문에 이유가요? 근본적으로는 부정성 특성 때문이죠. 부정성과도 관계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유통체계가 조직화되지 않다. 비공개성 있죠. 비공개성입니까? 비공개성. 자, 네 번째는요, 비표준화성. 다음에 비조직성이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은 3개 묶어주고요. 자, 공통점은 뭐가 들어가지? BBB. 3B. BBB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그래서 자, 이런 공통적인 특성은 뭐 때문에? 공통적으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특성 때문에 바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요. 또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통체계가 조직화되어 있지가 않다 해서 BBB가 붙더라. BBB 하게 되면 개별성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째. 자, 공법상, 사법상, 교재,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이다. 땅은 정감 못 시키죠. 이 자체가 늘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대. 땅이 부족하다 똑같은 말로 바로 토지는요,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다른 말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지? 공적 규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한 시장은 시장이 호황일 때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불황일 때는요, 규제를 마구 완화 풀어주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다음에 7번째.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자금의 유용성이다. 자, 자금의 유용성이 말이 언뜻 와닿지 않는다면요, 쉬운 말로 은행의 융자. 은행의 융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융자. 융자 받는다. 왜 융자 받죠?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성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8시에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관장님이 저를 불러요. 이영철 회원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헬스 젊은 트레이너가 있어요. 내가 28이던데. 예. 이 친구가 그 나이에 돈을 좀 벌었더라고요. 예. 한 1억 가까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번 돈 몽땅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그 나이 28 나이에 아파트를 한 채 한 5억 되더래요. 분양가가. 이것을 분양받은 건 좋은데 타이밍이 안 좋아. 그래 한 5년 전에 받았더라면 돈 벌었지. 피해가 1년 벌었을 건데 하필이면 건물 막차를 타는 바람에 지금은요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금리도 높고 또 지금 신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짓고 입주하는데 이제부터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이자 부담이 되고 이미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에서 5천만 원 손해보고요. 손절합니다. 그럼 이제 5억짜리를 4억 5천인데요. 그러니까 던졌더니 싸죠, 그죠? 10% 써잖아. 안 팔려요. 그것도 부동산에 10군데 내놨대. 안 팔려. 왜 안 팔린가 했더니 저뿐만 아니고요. 그런 아파트가 지금 열몇 세대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아파트 물렸잖아요. 요것 때문에. 융자를 받았는데 매달 가면 이자만 하더라도 100 몇십만 들어가잖아요. 원금 합쳐서 200 몇십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참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지 악성 재고 미분양이 많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융자를 완화시킨다. 자꾸 금리 싸게 융자를 많이 해주면 시장이 금방 살아나지. 박근혜 정부 때처럼요. 지금은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대출도 잘 안 돼. 워낙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융자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뭐 시장은 좋거나 나빠지나 달라지더라. 고가성입니다. 8번째. 외부 효과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외부 효과적 인근 환경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기사 보시죠. 기사 보니까 뭐가 나와요? GTX A 노선. 요 주변에 아파트 값이 막 너무 올라가잖아요. 너무 올라갑니다. 예. 뭐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 예, 외부 경향에 따라서 예, GTX 여기 들었으니까 지역이 막 급등합니다. 그냥 지역이 좋아지기도 하고 정반대 시설이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다음에 9번째. 부동산 시장은 투자의 고정성이다. 그러면서 이 말이 어렵다면요. 쉬운 말로 괄호되어 있죠. 즉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이 말이 쉽죠. 매매, 사고 파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대. 뭐 때문에? 고가성과 영속성 때문입니다. 고가성과 영속성이다.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몇 년 동안 모아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몇 억씩 하기 때문에 파는 것도 몇 달씩 또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장기하게 되면 뭐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노트를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장의 특성이다. 특성. 자, 특성하게 되면 결국 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성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기왕이면 좀 더 편하게 한 번 더 떠올리고 싶다면, 오늘도 아침에 오는 길에 제가 패딩을 걸치고 왔지만요, 날씨가 그래도 쌀쌀하더라고요. 지지난주입니까? 공자비 환자들을 봤죠. 공자비 환자. 뭡니까? 부동산의 본질, 속성, 안개죠, 그죠? 그때 뭐가 나더라? 공자비 환자. 자, 공자가요. 요즘 좀 날씨가 쌀쌀할 때 뭐 하지? 외투를 걸쳐야지. 예. 나왔네. 공자 외투. 공자가 외투를 걸쳤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공자 외투.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면서 오늘은 전심을 먹자. 전심을. 뭘 먹을까요? 국수를 먹어야지. 국수를 먹어야지. 국수가 종류 두 가지 아시죠? 잔치국수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고. 그래서 비빔국수를 먹자. 어떻게 먹죠? 국수를 비벼서 먹지. 그래서 어떻게? 국수를 비벼서 먹지. 국수 비비비. 그래서 공자외투, 국수 비비비 하게 되면 특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자외투, 국수 비비비 하게 되면 일단은 쉽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특성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능. 자, 기능은요, 우리 교재 140페이지요. 140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있죠? 시장의 기능. 자, 기능 보게 되면 자, 1번 자, 자원 배분 기능 첫자 동그라미. 2번요. 교환 기능 첫자 교 동그라미. 그리고 3번 가격 창조 기능 첫자 가 동그라미. 4번요. 정보 제공 첫자 정 동그라미. 5번요. 양과 질의 조절 기능 첫자 양 동그라미. 자, 6번부터는 볼 필요 없고요. 5가지. 얘는요. 1월달, 2월달 제가 전부 다 예를 들면서 암기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요. 저의 첫사랑을 떠올리자. 자고가 정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능하게 되면 5가지가 자고가 정량이다. 자고가 정량하게 되면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자원 배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다음 이는 이제 교환이지, 교환.
교환 기능이다. 시장에서 얼마든지 교환 가능하죠.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 창조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장에서 뭐지? 가격을 결정하죠. 가격 창조 기능,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네 번째, 정보 제공 기능이다. 정보 제공.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양과 질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기능은요, 암기가 더 수월하다. 5가지 자고가 정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몇 번 나왔지? 2번 나왔지. 2번. 2번 나왔죠. 다음 중에서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한 개 싹 틀린 거 집어넣어. 이때 뭘 집어넣지? 특성을 집어넣지. 집어넣으면 틀린 답입니다. 특성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틀린다. 국지적 기능. 국지적 시장은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국지적 기능 틀린 말이고요. B가 들어가요. 비공개적 기능 아니지. 특성이지. 다음에 여기서 또 비조직적 기능 아니지. 특성이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하게 되면 요 5가지가 오히려 수월하다. 항상 틀린다면요, 특성을 집어넣더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내면 여러분들이 맞을까 틀릴까? 태반이 틀려요. 틀립니다. 제가 언젠가는 기능 문제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아마 절반이 틀릴걸요. 뻔히 알면서도 시험 쳐봐. 눈 뜨고 틀리는 게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자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꾸 틀려봐야 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상으로 특성 기능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우리 교재. 자, 142페이지 보시면요. 142페이지. 단기와 장기가 있죠. 단기, 장기. 단기, 장기는요,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이렇게.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제목에다가 지역지구제 효과 적어주세요. 지역지구제 효과. 사실 142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좀 고급 단계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역지구제 효과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효과에서.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지역지구제 효과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그래프도 복잡하게 그리면서 여기서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요, 오늘 정책 넘어가면요, 단기, 장기는 별도로 이제 좀 언급을 할 건데 그래프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패스합니다. 왜? 정책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면 143페이지. 네모 3번. 자,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요, 효율적 시장. 여기서도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